자, 다음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환매 부분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자본시장법에서. 자, 235조 보면 환매 청구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라는 말 역시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자기 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물론 이제 개방형의 경우겠죠. 그죠? 개방형의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환매 수수료는 있겠죠. 중도에 환매하면. 중도 환매 수수료는 있지만 어쨌든 청구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좀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 은행에 저축했을 때도 그 은행 가서 이제 해약하고, 그죠? 아니면 이제 만기됐을 때 돈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죠. 펀드도 펀드 가입한 금융기관에 가서 내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판매업자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매업자한테 청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당 판매업자한테. 본인이 가입한. 그죠? 판매업자한테 환매를 청구해야 된다. 자, 3번. 투자자가 환매 청구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 날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한 환매일 이내에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제가 판매할 때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 3일, 3영업일, 그리고 그 해외 투자형 펀드 있죠. 우리 뭐 친디아 펀드나 차이나 펀드 이런 것들은 한 8영업일, 8일 정도 걸렸어요. 8일. 자, 어쨌든 다 15일 아니죠. 그래서 맥시멈 15일이에요. 이렇게 법에서는 15일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제 규약에서 알아서 이제 이 기간 안에서 정하면 되겠다. 자, 단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외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또 아니면 세 번째 사모 펀드 아니면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다음에 사모나 부동산 특별자산 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예외다라는 거죠. 예외다. 예외. 그러니까 좀 그 기간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실 게 우리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시장성 없는 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환매금지율을 설정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10%다. 그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매대금 지급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건 10% 초과 시장성 없는 자산의 투자, 그다음에 50% 초과 외화자산의 투자, 그다음에 사모, 부동산, 특별자산, 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예외다. 그다음에 4번.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아니면은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해서 조성한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 금전으로 가입하고 금전으로 납입받는 거죠. 환매할 때도. 이게 원칙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단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면 집합투자 재산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금전으로 받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좀 알아두실 게 이제 이게 환매 요청한 집합투자 재산 있죠. 요 이제 환매 요청한 집합투자 재산. 이건 이제 곧 이제 처분해서 돈으로 줘야 되는데 요거를 뭐 판매업자나 아니면 집합투자업자나 아니면 신탁업자나 이 아이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본인과 또는 타인에게 본인 또는 타인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이렇게 이제 환매 요청한 집합투자 재산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본인의 계산으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기거래 금지거든요. 자기거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예전에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은 딴 건 모르겠고 숫자 5% 또는 100억 원. 옛날에 이게 가로 넣기 나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수강생분들이 맞추기는 다 맞췄더라고요. 뭔 말인지는 몰라. 뭔 말인지 모르는데 보기에 보니까 5%랑 100억 원이 있는 거지. 이거 본 적 있는데 답으로 체크해가지고 그냥 다 맞춘 그런 전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MMF의 경우 뭐 전체 재산의 판매 규모의 5%, 판매 규모의 5% 또는 100억 원 중에서 큰 거.
금액의 이제 범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가거든요. 이럴 때는 뭐 가능하다는 건데 어쨌든 예외는 5%와 100억 원 이 숫자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그다음에 이제 환매 가격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느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 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으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미래 가격 원칙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미래 가격 원칙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오늘 청구하잖아요. 그럼 내일 기준 가격으로 이제 팔아집니다.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펀드 가입하고 싶다고 증권사에 가면 내일 기준 가격으로 사줘요. 왜? 오늘 기준 가격은 어제의 집합투자 재산들의 가격으로 산정된 가격이거든요. 그걸 오늘 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어쨌든 2번 환매 수수료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환매 수수료는 중도 환매 수수료 말하는 겁니다.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 수수료는 누가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집합투자 재산에 기속된다. 요거 잘 고쳐서 나오죠. 2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 집합투자 업자가 들고 간다, 신탁업자가 들고 간다, 뭐 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죠? 집합투자 재산에 그대로 기속된다. 일종의 페널티죠. 다른 투자자가 좀 중도에 나간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환매 수수료는 환매 금액이나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또 보면 뭐 9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 뭐 이렇게 환매 수수료가 웬만한 주식형 펀드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죠. 9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 이건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한 거다. 그죠? 근데 환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문장 또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환매 연기 부분입니다. 자, 아래의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다네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된다. 근데 주의하실 거. 연기는 그냥 이 사례의 경우에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할지 말지 결의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하고 이제 언제까지 연기하고 언제 돈 주고 이렇게 할지 그런 걸 이제 결의한다고. 6주 이내에. 오케이.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연기되느냐? 자, 집합투자재산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다음 두 번째,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음에 세 번째,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일단 망한 거지. 일단 망한 거예요. 제일 쉽게 생각해보면. 망해서 당장 못 주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련 사항 언제 주고 이럴지 해결할지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 총회, 뭐 수익자 총회나 주주 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펀드는 일부분, 만약에 전체 재산 중에서 요만큼만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상태 안 좋은 부분만 환매 연기는 가능하다. 이 재산은 환매가 연기 가능하다는 거죠. 부분 환매 연기 가능하고. 그다음에 펀드 분리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만 떼내가지고 펀드 재산 요거랑 나머지 부분이랑 해가지고 분리해서 요거는 이제 환매해주고 요거는 냅두고 이런 펀드 분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인데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집합투자증권 미래가격이라는 거. 그래서 판매 가격이나 환매 가격은 원칙은 뭐다? 미래가격 원칙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가격은 뭐냐? 금전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가격을 우리는 미래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5일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가입을 하러 가면은 실제로 3월 6일의 기준 가격으로 나는 가입이 된다라는 거죠. 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 달라고 하면은 다음날 기준 가격으로 환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레이트 트레이딩 방지라는 게 있어요. 레이트 트레이딩. 늦은 매매다. 그죠? 이게 뭐냐? 진짜 늦게 간 거예요. 시장이 마감돼.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은 우리 현재 15시 30분에 마감되거든요. 주식 시장은. 근데 내가 한 5시쯤에 판매업자한테 간 거예요. 5시에. 그래서 나는 이제 펀드 가입하고 싶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종료하고 좀 한참이 지났잖아요. 이럴 때는 3월 6일이 아니라 3월 7일 기준 가격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레이트 트레이딩. 그래서 레이트 트레이딩 방지는 그래서 T 플러스 2일 가격. 그러니까 T 플러스 1일이 아니라 T 플러스 2일 가격으로 가입이 되죠. 그러니까 예외인 거죠. 일단 이건 더 늦은 가격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MMF의 경우 미리 약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일 가격으로
T, 당일 가격으로 투데이, 당일 가격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 특수한 경우가 뭐냐? 그냥 말로 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내가 그 판매업자한테 일반적인 그냥 펀드를 가입했어요. 주식형 펀드를 가입했는데 미리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 펀드가 만기가 돼서 환매하게 되면 나는 그걸로 MMF에 일단 넣어 놓을 거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펀드가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환매하고 자동적으로 돈이 MMF로 들어갈 때 그때 MMF 살 때는 MMF 당일 가격으로 사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이런 약정.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급여가 매달 들어오는 날, 뭐 10일이다라고 하면 10일 날 내 급여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나는 MMF로 내 급여 금액 일부나 전부를 이체할 거다라고 판매업자랑 미리 약정했어. 그러면은 그 급여일 날 MMF를 살 때 당일 가격으로 사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조건은 아니고 또 미리 약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MMF는 당일 가격입니다. 이렇게. 그 예외예요. 그 외에는 일단 원칙은 미래가격 원칙이다라는 거죠. 요거.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7번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요거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매우 중요하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내기가 좋아요. 시험에 내기가 좋아. 숫자가 많거든. 근데 뭐 숫자 제가 또 딱 깔끔하게 또 잘 알아둘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네. 자, 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문업과 1임업은 등록. 얘는 이제 등록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이런 집합투자업은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고요.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오우, 크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집합투자, 그러니까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이 4개는 등록제예요. 인가제예요. 인가제. 그래서 내가 인가 요건을 갖추더라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위의 승인이 나야, 즉 인가를 받아야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고요. 투자자문업과 투자 1임업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등록 요건을 갖추고 합니다 라고 하고 등록 요건에 이상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어쨌든 크다고요. 참고로 봐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운용 제한입니다. 81조는. 자 그러면 이제 자산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펀드가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 1번 먼저 증권 또는 파생상품 운용 시 이제 종이 쪼가리들입니다. 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입니다. 이거 앞서 몇 번 그죠? 펀드 이해 부분에서 좀 나왔으니까. 자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즉 10% 이내에서 대통령 영향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재산이 1000억이다. 1000억이다. 그런데 이 1000억을 가지고 100억을 초과해서 하나의 종목에 투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이게 낫겠어요? 이거는 이제 분산 투자를 위해서죠. 몰빵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몰빵하지 마라. 분산 투자해라. 펀드니까. 그걸 위해서. 그래서 10%인데 이거는 이제 법에서 정한 맥시멈이고 그죠? 더 이제 타이트하겠죠. 근데 예외 있습니다. 예외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 예외 골 때립니다. 자, 몰빵할 수 있대요. 100% 투자 가능. 재산. 네. 1000억이면 1000억 다 투자할 수 있대요. 왜? 안전하니까. 나라가 발행한 채권,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화증권, 통안증권. 그다음에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하는 채권. 다 안전하잖아요. 이거는 몰빵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30% 가능하다. 그래도 3배네요, 그죠? 30%. 그래서 지방채, 그다음 좀 안전한 그죠? 지방채, 특수채.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 그다음에 OECD 회원국이나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30%랍니다. 30%. 자,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지분증권은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우리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S전자. 뭔지 아시죠, 그죠? 요 S전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총 1조다. 아니야, 1조. 잠깐만, 미안합니다. 1000조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요새 잘 모르겠네요. 1000조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50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는 내 삼성전자 말 안 했는데 S전자를 했는데 S전자라는 뭐 우리 이런 강의에서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어쨌든 네, S전자라는 이 단일 기업의 주가가 전체 시가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와, 그냥 우리나라는 뭐 그죠?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15%.
그러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재산이 1000억일 때 삼성전자는 150억까지 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요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외까지 잘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10% 예외.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 없었다, 그죠? 동일연구 10%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입니다. 자,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즉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맥락으로 잠깐 설명 같이 드릴게요. 같은 맥락으로 다 각 집합투자 기구, 여기는 기구고 여기는 업자예요. 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즉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앞에는 분산 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집합투자 재산 1000조일 때, 그러니까 1000억일 때 100억 원 초과해서 투자하지 못한다. 동일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해서였고, 요거는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어떤 A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펀드가 이 A라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 A라는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가 100만 주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펀드는 이 A 주식회사의 주식을 10만 주 초과해서는 취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만 주 초과해서는 10%. 10%. 이거는 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펀드가 너무 많이 들고 가면 펀드 마음대로 이렇게 회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입니다. 펀드 재산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가와 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죠? 비율은 똑같지만. 어쨌든 시험 칠 때 10%라는 건 똑같지만, 그죠? 다른 이야기예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뭐냐면, 이제 펀드가 아니라, 어떤 집합투자업자, 뭐 삼성자산운용이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 집합투자업자가 본인들이 운용하는 여러 펀드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펀드들에서 A 주식회사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 비율을 합해보니까 그 회사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한 집합투자업자는 20%까지, 한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20%까지, 펀드 하나는 10%까지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숫자 제일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 적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갖추지 못한 자와는 장외 파생 상품을 매매하면 안 된다. 펀드는 장외 파생 상품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적경 요건을 갖춘 자와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파생 상품 투자 금액, 파생 상품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자산 총액, 자산 빼기 부채, 순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니까 펀드 재산으로 파생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펀드 순자산 총액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공모고요. 사모 펀드는 400%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요 숫자 예전에 시험 좀 잘 나와서 체크해 주세요. 네. 공모 펀드는 100%, 사모 펀드는 400%까지. 사모 펀드의 예외 사항인 거죠. 그죠?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펀드에 가면 나옵니다. 그 부동산 상과목의 첫 번째 챕터가 부동산 펀드 관련 법규예요. 거기서 이제 보면 되는데 어쨌든 뭐 1년 뭐 이런 겁니다. 뭐 국내 부동산 취득하고 1년 이내 처분 금지. 뭐 땅은 개발 사업 시행 전에 처분 금지.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그때 가서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우리가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 가능하잖아요. 재간접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보면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이것도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볼게요. 자, 동일한 집합투자 기구에 대해서 자산총액의 20%를 초과 투자 금지입니다. 이것도 숫자. 그나마 펀드는 이게 분산 투자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그죠? 좀 분산 투자되어 있으니까 아까 동일 종목하고는 좀 완화되어 있네요. 그죠? 동일 종목보다는 20%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우리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5개 펀드가 필요하네요. 그죠? 20%씩 투자하면. 최소. 자, 다음에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즉 우리가 어떤 펀드가 다른 펀드들의 뭐 A라는 펀드, B라는 펀드, C라는 펀드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 A, B, C 펀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거야. 그러면 이때는
자산 총액의 50%까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투자업자한테는 펀드 재산의 5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둘 다 이건 다 뭐예요? 또 분산 투자를 위한 거다. 그죠? 아까 동일 종목처럼. 구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간접 펀드는, 그러니까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그 펀드가 재간접 펀드라면 투자가 금지된다라는 거. 재간접 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의 대여와 차입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재산 내 증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증권을 빌려와서 투자를 한다든가 우리가 뭐 주식 빌려서 하는 뭐 우리 그 대차거래라든지 이런 거 있다, 그죠? 대차거래 이런 것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의 50%를 초과한 대여는 금지된다. 금지된다. 숫자. 그다음에 자산총액의 20%,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한 증권의 차입 역시 금지된다. 써요. 숫자 봐두시면 여기 정도까지 봐두시면 일단 그 자산운용 제한과 관련된 그 숫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숫자. 그래서 좀 양이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막상 문제 몇 번 풀어보고 하면 별거 없어요. 그냥 결국 10%, 20%, 뭐 5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부분이 꼭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금전 차입 등의 제한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펀드는 금전의 차입, 대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증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일반적인 펀드들은 원칙적으로 금전의 차입, 대여,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이제 그거 살펴볼 겁니다. 자,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외 있습니다. 자, 환매 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지급이 곤란할 때, 그러니까 환매 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가 아니에요. 환매 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급이 곤란할 때입니다. 곤란할 때. 대량으로 발생하면 곤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그 다음에 반대주주의 매수 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그러니까 뭐 그 투자자 총회에서 반대한 사람은 그냥 내 거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그 매수 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역시 대량으로 발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 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 자, 이때 이제 예외적으로 빌릴 수 있는데 이때도 차입 기간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이상한 사채, 명동 사채업자한테 빌리면 안 되고 차입 금액은 순자산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10%입니다. 순자산 총액의 10%. 그리고 전액을 변제하기 전에, 갚기 전에는 다른 자산을 매수할 수 없다. 투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 문구, 다 문구 중요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 재산 중 금전을 대여, 집합투자 재산에 있는 돈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예외.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대출은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 단기 대출. 거의 떼일 위험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 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이자를 위하여 채무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여서도 안 된다. 이것도 뭐 돈 빌려주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채무 보증, 담보 제공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차입, 대여, 뭐 담보 뭐 이런 거 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 예외도 잘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4조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입니다. 이제 그렇고 그런 사이끼리 거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자산 운용이에요. 이 아이들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의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땡땡 증권사예요. 그래서 이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이 땡땡 증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이런 게 이제 이해관계인과의 어떻게 보면 거래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이제 대주주와의 거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제한된다. 일반적인 펀드는.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예외 혹시 하나 기억나세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가능하다 했었는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가능하다. 그죠? 어쨌든 원칙적으로 안 된다. 아래 예외.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그러니까 이미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전에 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거라.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기간이 6개월입니다. 다음에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그래서 KRX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우리가 주식 사듯이 그죠? 그렇게 공개거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쟁매매잖아요. 경쟁매매니까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오히려 유리한 거래. 이거는 펀드에 유리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외다. 또 빨리 넘어갑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불건전한 영업행위 하지 마라.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지가 그죠? 어떤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펀드로 이제 좀 가격 올려가지고 펀드한테 사라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조작 가능하다, 그죠? 안 돼. 일반 안 되고 자기 거래 같은 거죠, 이게 자기 매매. 다음에 2번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까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것도 말해 뭐예요, 그죠? 안 되고. 3번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 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1번이랑 좀 비슷하죠, 그죠? 다음에 4번 투자 운용 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안 된다고. 안 돼. 다 읽어보면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되겠습니다. 집합투자 업자에. 다음에 성과보수의 제한입니다. 자, 우리 결국 실적 배당이라고 했어요. 손실도 투자자 책임이지만 이익도 다 투자자 거다, 그죠? 그래서 잘했다고 펀드 매니저가 원칙적으로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죠. 자기는 지 연봉만 받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집합투자 업자는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해도 다 투자자 이익이다라는 거죠. 근데 안엔 예외입니다. 사모펀드는 뭐 너가 알아라, 뭐 성과보수를 더 받든가 말든가. 사모펀드 아니면은 공모펀드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요건들을 다 만족하면 받아도 된다 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요건은 혹시나 한 85점 이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 지금부터 보세요. 자, 기억.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 또는 수치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보수를 산정할 때 일단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니은 보수체계가 운용 성과가 기준지표보다 낮은 경우, 기준지표보다 낮은 경우, 이제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표보다 낮은 경우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덜 받아야지. 그러니까 니은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잘했으면 더 받을 거면 못했으면 덜 받아야지. 그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고. 다음에 기준지표 성과보다 좋더라도 마이너스 수익률, 부의 수익률, 음의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의 경우에는 성과보수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기준, 벤치마크보다 잘했지만, 그죠? 근데 결국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벤치마크 지수는 마이너스 30%, 우리 거는 마이너스 15%. 그래, 어쨌든 고객은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근데 성과보수를 받아가? 안 되지. 그때 성과보수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매 금지형의 경우라면 최소 존속 기간이 1년 이상, 1년 이상. 나머지는 존속 기한 없이 설정되어야 되고, 다음에 성과보수에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다고 뭐 무조건 무한대로 그런 게 아니고 상한을 정하고.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모펀드라면 오케이, 성과보수 받아도 된다고 할게 입니다. 그래서 성과보수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입니다. 요것도 내용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요. 누가 작성해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 요거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3개월마다 한 번씩 날라오죠. 펀드 가입하시면. 그래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적인 문구입니다. 또 예외도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거부 의사를 서면입니다.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투자자한테는 역시 안 줘도 되겠다. 지가 안 받겠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MMF라면 이거는 뭐 사실은 그죠. 뭐 수익률 이런 거 알려주기 별로 없으니까 MMF라면 매월 한 번 이상, 1회 이상 금융위가 정한 방법으로 공시하면, 그래서 뭐 자기 홈페이지에 뭐 공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때 퉁. 그다음에 환매금지형 같은 경우에도 결국 중도 환매 안 할 거니까, 그죠?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 상장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상장된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가 정하여 역시 고시하는 방법으로 역시 공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뭐 그럴 때 따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안 줘도 되겠다. 다음에 투자자 소유의 집합투자증권 평가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 규약에 이런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안 줍니다. 너무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10만 원도 안 되시는데 자산운용 보고서 계속 줄 필요는 없다 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규약에 그렇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요 4가지의 경우 제외하고는 일단 원칙적으로 자산운용 보고서가 날아간다. 예외 4가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요때 판매업자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이제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라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뭐 실제 뭐 등기로 보낸다든가, 그죠? 뭐 준다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이메일은 이제 고객이 동의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메일 방법으로 교부하죠. 다만, 또 그렇게 교부하는데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100만 원, 여기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 경우에는 판매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퉁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우편 발송을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 그에 따라야 한다. 우편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 교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연히 누가 부담해?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요거. 그래서 자산운용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체크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시공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시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죠. 사실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 뭐 대박이 하나 터졌다라든지 어쨌든 투자자에게 그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지체 없이 공시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면 투자 운용 인력이 변했다. 와, 매니저가 변했으면 당연히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죠? 투자 운용 인력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환매 연기 또는 환매 재개 그 결정 및 그 사유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부실 자산이 발생하면 손실이 클 거 아닙니까? 그 명세 및 상각률 얼마 정도 돈 날릴지. 그죠? 그다음에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 내용 중요하죠. 그죠? 이런 사항들은 지체 없이 공시한다. 수시 공시해라 입니다. 그죠? 투자자에게 알려줘라. 네 가지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게 특히 더 중요합니다. 공시할 때는 판매업자, 집합투자업자,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또 투자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점에 게시한다. 이거를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택일이 아니라 모두 이해해야 된다는 거. 모두 이해. 요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그냥 어느 하나 택일이다. 틀렸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공시도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및 회계인데요. 이 부분은 거의 딱 중요한 게 정해져 있어요. 회계 부분은 별로 중요할 게 없고. 자, 평가 봅시다. 집합투자 재산을 평가할 때, 우리 앞에서 잠깐 봤는데, 결론은 이거죠. 집합투자 재산은 시가평가다, 원칙적으로. 시가평가. 근데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이런 것들은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매매가 없다 보니까, 자주 없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MMF는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라는 게 가능하다. 장부가 평가. 취득한 금액으로 가서 이자 부탁가지고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 요거 가로 넣기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명세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해줘야 된다.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역할, 그죠? 신탁업자.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기준 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매일 공고 게시해야 한다. 기준 가격은. 중도 환매할 때 그 참고해야 되니까. 그죠? 단, 외화자산의 투자, 사모, 부동산, 역시 특별자산, 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매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5일 이내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펀드 이런 것들은 그죠? 뭐 환매 금지형이다. 그러면 또 바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매일 곤란하다면 15일 이내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있네요. 어쨌든 원칙은 매일. 개방형은 매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재산의 회계 처리입니다. 투자 신탁이나 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 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대요. 받아야 된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래의 경우 또 예외라네요. 자산 총액 300억 원 이하. 이제 규모가 작은 아이들이다. 그죠? 그 규모가 300억 원으로 기준 잡았네요. 그리고 300억 원은 초과하는데 500억 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중에서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 추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 요 두 개는 뭐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큰 펀드들은 회계기간 만일 등으로부터 회계감사 받아라. 다음에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거나 중요한 사항이다. 그죠? 일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라. 일주일입니다. 숫자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죠 뭐. 자, 다음에 이제 이익금의 분배. 이건 이제 신탁업자의 일이다. 그죠?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그래서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된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죠? 수익증권 좌수를 늘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익금을 배당할 때. 그래. 원래 배당도 주식 배당도 있잖아요. 그죠? 금전 배당도 있지만 주식 배당도 있다. 그죠? 분배해야 된다. 다만, MMF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단 MMF는 제외입니다.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주식에서도 배당 매년 안 하죠. 뭐 배당 매년 하는 회사도 있지만 뭐 연구개발에 좀 써야 된다. 어디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 올해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보할 수 있다. MMF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는 배당을 유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이건 이제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익금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이제 신탁업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업자의 업무 제한. 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렇고 그런 사이면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은 근데 은행이 없네. 참 다행히. 그래서 우리투자운용이다. 근데 우리은행이다. 신탁업자가.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해야 관리해야 된다. 이거는 신탁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탁은, 원래 신탁 상품은 신탁업자 본인의 고유의 재산, 그리고 신탁 재산끼리도 다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 실적 배당이다 보니까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죠. 다음에 신탁업자는 자신의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자신의 다른 이제 집합투자 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앞에서 조금씩 다 나왔던 말이다. 그죠? 거래하지 마라. 자, 그리고 운용행위 감시입니다. 운용행위 감시. 그래서 신탁업자, 투자회사 재산은 제외하고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규약, 또는 투자 설명서 등을 위반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 그죠?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신탁업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투자 신탁 형태에서는 말입니다. 그죠? 1번은 투자 신탁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 지시, 운용 행위의 철회, 변경, 시정을 본인이 직접 요구하죠. 본인이 직접 요구해요. 근데 투자회사의 경우는 여기 제외였잖아요. 그래서 투자회사의 경우는 신탁업자는 사실은 재산의 보관만 이렇게 이제 대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탁 계약이 아니라. 투자회사는 그렇잖아요. 그죠? 구조가. 그러니까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 감독이사한테 보고하면 된단 말이죠. 감독이사한테. 그래서 투자 신탁 형태랑 투자회사 형태랑 좀 다르다. 그죠?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그 권리가 좀 다른 거죠. 의무가 다르고. 그래서 신탁업자 또는 감독이사는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3영업일입니다.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에 이제 꼰질러라. 더 큰 형한테 꼰질러라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숫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보고하는지,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제 신탁업자가 관리하고 확인하고 감시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요거는 한 두세 번 좀 읽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 그래서 법령이나 규약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이 제대로인지. 다음에 위험관리 방법 작성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시정 요구 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딱 읽어보시면 이게 신탁업자의 일이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 땡기실 겁니다. 땡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신탁업자도 써야 될 보고서가 있어요. 바로 자산 보관 및 관리 보고서입니다. 딱 이름이 신탁업자가 만들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산운용 보고서랑 안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에 관하여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입니다. 자산 보관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역시 교부해야 된답니다. 누가 작성해? 신탁업자가. 그래서 회계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아니면은 계약 기간이나 존속 기간이 이제 끝났거나 집합투자기구가 이제 없어지거나 할 때, 해지 또는 해산할 때는 요딱 이제 자산 보관 관리 보고서를 주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작성 교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한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10번이죠. 사무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라임 사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과거에는 우리 이제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 참여형, 우리가 소위 PF라고 한다 그죠? 경영 참여형과 전문 투자형.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그리고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소위 말하는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우리 이제 경영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PEF라고 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했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걸 그냥 일반 사모펀드와 이제 그 전문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다음에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이원화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바뀐 게 이제 투자자 수예요. 투자자 수. 여기 좀 바뀌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거의 전문 투자형이 어떻게 바뀌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좀 될 것 같고, 과거 이제 PF가 지금 이제 기관 전용.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말 그대로 우리 공모와 사모를 구분할 때 어떤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냐, 아니면은 일부 몇 명만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구분했다 그죠? 근데 그 과거 그 몇 명 기준을 이야기할 때 50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확대됐다고요? 100인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일반 투자자 수가 진짜 확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모집 매출할 때 일반 투자자 수 50인 그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관 투자자가 아닌 우리 이제 뭐 전문 투자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권 상장 법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합쳐서 100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던 뭐 이제 50인 모집 매출 이야기할 때 그런 거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100인이라는 숫자로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이야. 이 100인이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뭐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 총수가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이걸 이제 우리는 사모펀드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모펀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관 전용 사모펀드랑 일반 사모펀드랑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은 과거에 빗대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몇 개만 더 살펴보면 이 시험 출제 빈도는 좀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투자자 한번 보시면 자, 일반 사모펀드인 투자신탁이나 익명조합의 일반 사모 이제 집합투자업자 아니면은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투자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적격 투자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다 그죠? 이제 숫자가 좀 바뀌었어요. 숫자가. 이제 적격 투자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주권상장법인 뭐 이런 이제 전문 투자자랑.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라면 이제 우리 돈, 그죠?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죠? 개인 또는 법인. 그래서 1억 원 이상인데 정확하게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 이제 금액을 좀 봐두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가에 그래서 순자산 총액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죠? 순자산 총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억 원. 그다음에 기획 이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억 원. 그래서 이게 뭐
요 항목에 있는 것들이 이제 펀드를 굴릴 때 뭐 차입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금액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 상품, 투자 위험 평가 금액 요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산한 금액이 순자산 총액의 200%, 100분의 200, 200% 이제 이내 투자하는 사모펀드라면은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면 되겠고, 아니면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 넘어간다는 이야기다, 그죠? 어떤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금액이 순자산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다? 소위 말하는 적격 투자자다라는 거죠. 적격 투자자. 그래서 시험에 혹시나 적격 투자자 요건을 물어볼 때 요 숫자 조심하면 되겠다, 그죠? 숫자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이야 원래 뭐 전문 투자자니까, 그죠? 이거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등록입니다. 등록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가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등록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죠. 그래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든가, 그죠? 금융회사든가. 그리고 자기 자본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수행하기 전에 당연히 직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책상 같은 것들도 다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우리 회사를 차리기 위한 그런 요건들 있다, 그죠?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투자권유와 관련해서 일반 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업자는 투자자가 당연히 뭔지 적격 투자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아무래도 사모펀드는 위험하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투자 설명서 이외에, 그죠? 투자 설명서 이외에 핵심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그죠? 추가로 작성해서 투자 권유나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핵심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이제 경미하다.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외다, 그죠? 그거는 이제 제외고. 그리고 제외인데 어쨌든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교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변경된 경우에도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투자 광고와 관련된 부분들. 투자 광고를 하려 때는 적격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투자 광고해라. 당연히 이들밖에 투자를 못하니까. 그리고 투자 광고를 할 때는 서면, 전화, 이메일, 전자우편, 그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를 통해서 1번에 따른 투자자, 즉 적격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겠죠. 투자 광고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방금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출제 빈도가 좀 워낙 낮다 보니까 뭐 한 10번 치면은 한 번 정도 나올까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좀 이제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부분 조심하시면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법규 마지막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입니다. 자, 외국 펀드도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팔고 있죠. 그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똑같이 등록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뭐 외국 펀드도 짤 없다. 똑같이 금융위에 등록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외국 집합투자 업자의 먼저 적격 요건입니다. 업자의 적격 요건. 자,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라야 되네요. 그래도 1조 원 넘어야지, 운용 규모가. 그다음에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 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 자본 이상일 것.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 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지은 애들은 안 된다. 그다음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 연락 책임자를 둬야 된다. 연락 책임자. 얘들 통해서. 그럼 투자자들이 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 이래야 적격 요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본인들의 펀드를 등록하고 팔 수 있다. 다음에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 적격 요건입니다. 이제 증권 판매 적격 요건이에요. 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OECD, 송영 제외하고,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야 되고,
보수 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국제 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나 수수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환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 금액의 회수가 가능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역시 외국 펀드도 국내에서 팔 수 있겠다. 까지 하면 이제 우리 법규 10문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10문제 치고는 내용 좀 참 많죠. 많지만 이게 이제 법규 특성상 우리 문장으로 이렇게 지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막상 우리가 핵심이 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시험에 내기 딱 좋은 그런 부분들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린 부분 위주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릴 뻔 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아이고, PPT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자, 이런 게 또 뭐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입니다. 자, 국내 판매와 관련해서 자, 국내 판매회사를 통해서 당연히 판매해야 되겠죠. 국내 판매회사를 통해서 판매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매거래 계약의 체결은 협회가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산운용 보고서 등 모든 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판매회사의 본지점 등에 비치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등록되기 전에는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가 없다. 등록되기 전에는. 그죠? 요렇게. 그 나라에서는 팔고 있더라도, 그죠? 우리나라에 등록되기 전에는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자, 요 부분까지가 진짜 딱 끝이에요. 아, 이거 하나 빠뜨릴 뻔 했네요. 여기까지 해서 진짜 마무리할게요.